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지난주에는 2019년 서울 커피 엑스포 소식을 전해드렸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1편에서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현장의 열기를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제가 2019년 커피 엑스포가 굉장히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그 재밌었던 이유,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사실 그 영상에서 제가 정말 눈여겨봤고 정말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은 뒤로 빼서 모아놨습니다. 오늘 바로 틀어드리려고요. 이 영상들을 제가 총 오늘 몇 가지인가? 총 5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키워드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 엑스포가 끝난 지 거의 2주째가 돼가고 있죠.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지났어도 볼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 정리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긴 말 하지 말고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노하우가 가고 널리지의 시대가 온다. 로스터의 명가. 이번에 그 로스터 챔피언십에서도 공식 머신으로 아마 지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센 로스터예요. 올해부터였나? 로스팅 챔피언십에서 좀 규정이 바뀐 게, 그 완성된 원두와 함께 이 프로파일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 그 올해부터인지 아니면 작년에도 그랬는지 뭐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기계 관련해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로스터 챔피언십 공식 머신으로 알고 있어요. 예. 원래 제출. 그랬었나요? 그게 크롭스타터. 크롭스타터. 챔피언십이 생긴 지가 4회, 5회째인가요? 그럼 아주 초기부터 이제 크롭스타터 프로파일로 같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랬었구나.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 지금 추세라면은 디지털 예측이라는 것이 하나의 추세와 분야로 또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최근 트렌드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저울이라던가 뭐 신경을 더 쓰시는 분들은 TDS 측정기, 한간에는 또 이제 어떤 뭐 입자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그 시스템을 직접 코딩해서 쓰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디지털 예측으로 이제 재현성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추세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기센이 그런 흐름에서는 선두에서 좀 선도하고 있는 모습이 좀 그 부스에서도 느껴져요. 색도계. 이거는 원두를 계량해 주는 거야. 원두를 덜어서 이런 디지털 저울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다 담아놓고 터치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양의 원두를 담을 수가 있는 거지. 옆에 있는 그라인더에다가 그걸 넣고 갈면은 그 양의. 네, 준비된 짤막한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짤막한 영상을 같이 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한 5개 정도의 영상이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영상은 기센 부스에서 계측 장비 그런 전시되어 있는 분위기를 제가 좀 말씀드렸죠. 중간에 나온 이제 색도계는 핸들리스 템퍼를 전시했던 부스 기억나시죠? 그 부스 옆에서 이제 전시를 했었던 겁니다. 꼭 특정 브랜드만이 아니라 최근 커피 씬에서 광범위하게 어떤 정확한 계측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 이런 개념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가령 TDS 농도라던가 수율이라던가 뭐 부류 레시오, 추출비, 뭐 이런 개념들을 바리스타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수학 시간인지 커피를 배우는 건지 그런 경우도 봤고요. 커피 입자들의 입자 분포도의 평균을 낸다던가 그런 것들을 포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해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데이터 축적과 데이터화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존의 지식을 단순히 정보화한다, 수치화해서 아카이빙 한다는 그런 관점을 떠나서
일대의 어떤 그 지식이라는 어떤 관점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전에 커피계를 지배하던 어떤 통념이 다분히 감각적이고 경험적이고 잠언에 의지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커피는 보다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하고 재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저는 개별적이고 또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후자 쪽을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개념, 이 두 가지 패러다임 사이에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당장 기존에 써오던 그런 커피를 대변하는 어떤 단위랄까요? 언어랄까요? 이런 것만 봐도 물론 도량형 단위를 사용하고 온스라든지 밀리리터라든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엄밀히 따지면서 체크를 하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처럼 소수점 단위 몇 단위까지 혹은 엄밀하게 이렇게 측정했던 적은 없었어요. 당장 에스프레소 한 잔의 용량을 측정한다고만 하더라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샷잔에다가 금 딱 거놓고 뭐 30ml 정도 1온스 정도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인지 어디까지인지 뭐 크레마를 포함하는 건지 크레마를 제외하는 건지 아니면 크레마 중간인지 뭐 이런 엄밀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그 논외였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한 가게, 한 바리스타, 그 바리스타가 관리하는 커피 일체, 에스프레소 일체,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에스프레소 이런 것들을 경험적이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배우는 것, 일종의 도제 방식인 거죠. 그렇게 사사받는 것의 위주로 이제 커피의 어떤 계승이라던가 바리스타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좋은 커피 맛을 내는 시점은 어디인가, 좋은 커피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정확한 도량형으로 아카이빙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게 이번 디지털 계측 장비가 전시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부스들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이 파트에서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이고 또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어떤 보편성과 상대성, 비교 가능성을 획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노하우와 논리지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이건 지금 뭐냐면은 커피계에서 이제까지 경험이 그다지 큰 메리트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경력 가지고 내가 뭐 커피를 10년을 했는데 20년 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은요, 얻을 수 있는 건 꼰대 소리 듣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전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세대 교체 속에서 앞으로 커피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대중들이 커피에서 어떤 움직임을 요구할지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라이징과 디지털 계측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키워드의 첫 번째로 놓은 건요, 이게 성립되고 이게 가능해야지만 가능한 흐름들이 아래에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2번, 3번, 4번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까지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제시어입니다. 두 번째 제시어는 바로 제왕의 제시님. 내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주자면은, 기계 트렌드를 보고 싶잖아? 그러면은 기계 브랜드를 보면 안 돼. 원두 브랜드나 그 카페 뭐 컨설팅 브랜드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그라인더나 머신 같은 거 추세를 볼 수가 있어. 뭐 말코닉 뭐 아니면 뭐 요런
여기 이제 DT 취급하는 기정 인터내셔널 지금 스페셜티 신 그라인더의 양대 산맥이랄까? 근데 그러니까 이번 박람회에서 뭐 굉장히 신기하거나 새로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요. 역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 씬, 그것들을 이끌었던 테크 트렌드는 사실 아직 굳건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커피를 좀 알고 계시거나 커피 업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커피 장비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 씬이라는 것이 원거리에선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이게 개념이 모호하고 딱히 뭐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쓰는 장비로 그 시각을 축소한다면은 콕 집어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뭐 커피 머신이라면 리네아, 시네소, 슬레이어, 키스 반더 웨스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그라인더라면 EK43 말코닉이죠. 뭐 컴팍, 피크,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이전에 반자동 시대부터 사랑을 받아왔고, 그리고 발빠르게 전자동 그라인더 흐름에 편승을 해서 성공을 거둔 메저라던가, 뒤늦게 전자동 그라인더 시장에 합류했지만 그래도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안핌, 그런 장비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좀 목소리가 들어간 것처럼 어떤 장비나 기계 트렌드를 보려면은 장비 회사 부스를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제품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막 인기가 있는 것처럼 막 빵빵하게 전시를 해놓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보여요. 이 트렌드를 파악한 요령이 뭐냐면은 원두 브랜드 혹은 개인 카페 업체 브랜드, 그러니까 현장에서 커피를 시연해야 되는 브랜드들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가, 이걸 잘 보시면은 그 해의 테크 트렌드가 좀 한눈에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스마다 뭐 거의 다 말코닉, 뭐 안핌,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요. 컴팍과 뭐 피크, 뭐 이런 그라인더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기센이라던가, 제가 깜빡 잊고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너무 아쉬운데, 후에 전해들은 풍문으로는 라마르조코 부스도 굉장히 흥했다고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긴 했지만 프로들은 딱 보면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커피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프로다 라는 게, 모르겠어요.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아우라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커피를 하는 사람들, 커피의 프로페셔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 꾸준히 사랑받아왔던 브랜드들이었고요. 이런 스페셜티 커피 씬을 상징하는 어떤 메카 트렌드는 올해도 계속되지 않을까, 흔들림 없이 굳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제왕의 위세가 전혀 도전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왕좌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발빠르게 굉장히 고성능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주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던 비지온이라던가 아니면 그라인더로는 슬링샷 그라인더, 이런 것들은 그 아성을 무너뜨릴 어떤 라이징 스타로 기대해 볼 만한 새로운 도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제시어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제시어는 바로 중국의 약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커피. 중국 운남성 커피고요. 이거는 아, 중국에 있는 운남 커피를 아직 못 먹어봤어. 진짜 나도 아직 못 먹어봤어. 요즘 얘기 많이 들리더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음 한번 해보세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리플렛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동 머신 다른 거예요? 네. 옆에는 더치 티피카 정도. 아. 얘는 지원 머신.
반자동만큼 네. 아니요. 오히려 이런 레귤러 커피로 먹으려면은 반자동 머신 쓰는 것보다 에스프레소를 먹는 문화가 아닌데 에스프레소 머신 되게 좋아해. 그건 참 이상해. 카티모르. 카티모르죠. 카티모르 네, 워시드, 허니, 내추럴 프로세싱 방식에 따라 세 종류. 네. 지원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들어온 뉴크랍이에요. 아직 뭐 다른데 뭐 네. 웬만한 다른 지역에서는 뉴크랍 많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네. 중국은 저희 한국까지 일주일이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일주일이면 오기 때문에 지금 뉴크랍 들어온 것 중에 거의 그러니까, 유일한 예를 들어서 11월에 수확하면은 네. 우리나라에는 한 뭐 4월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소식이 들려. 어디 에디오피아 뉴크랍 들어왔다. 뭐 이러니까. 빨라야 4개월, 6개월, 예, 6개월 걸려요. 예. 그럼 여름에나 어서 중국은 가깝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중요한 거는 그 여름에 음. 적도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야. 근데 그 냉장 컨테이너를 쓰는 업체가 있느냐? 엄청 비싸거든. 단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게 있구나. 커머셜 생두가 스페셜티 값이 돼버리니까 사실 난 스페셜티 생두를 쓰는 것보다는 커머셜 생두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운송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무리가 있지. 근데 중국이 이 정도 퀄리티로 재배를 해버리면은 위협이 될 수 있지.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 잘 봤습니다. 네. 이번 커피 엑스포에서 출품된 중국의 어떤 힘,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부스는 방금 보셨던 화커피의 운남 생두였었는데요. 사실 운남성에서 커피를 재배한 역사는 최근 몇 년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였던가요? 베이징에서 열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베이징 카페쇼도 역대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중국이 커피 시장, 특히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는 일찍부터 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중국이 자국에서 커피를 생산하고 자국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연히도 이 영상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중국에서 온 젊은 바리스타를 만나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스페셜티 커피 바람이 굉장히 빠르게 불고 있고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차를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음료라던가 차 혹은 공간을 소비하는 문화가 금방금방 세련돼지고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한다는 느낌을, 제가 듣는 얘기가 이제 정말 내가 알던 중국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세련돼지고 정말 커피 최신의 흐름에 아주 턱밑까지 쫓아온 상태거든요. 그 친구는 심천에서 왔었는데 거기는 이제 서울로 치자면 판교 같은 곳이에요. 실리콘밸리라고 비유를 해도 되겠네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요. 그곳에 있는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 바리스타였는데 제가 오히려 배운 점도 많고요. 많은 영감을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인력들이 자국에서 커피를 생산한다면 커피의 A to G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 인력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적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자면요, 지금 현장에 있는 바리스타들 중에서 자기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산지의 경험을 한다거나 커피 바잉에 개입하거나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우선 언어적 장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리적 장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무역과 관련된 행정적인 장벽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의 어떤 슬로건이죠. Farm to Cup이라는 어떤
그런 모토를 그 스스로 경험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을 거예요. 절대 그 뭐 바리스타보다 로스터가 낫고 로스터보다 뭐 바이어가 뭐 혹은 다이렉트 트레이더가 더 나은 직업이고 더 우수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지에서 온 커피를 잘 전달하려면 그런 직업군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있어야 되는 게 바리스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장벽이 그 중국의 바리스타들에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를 아우르면서 눈에 띄는 음료 트렌드라고 한다면 흑당 밀크티를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일전에 타피오카를 이용한 버블티도 그렇고요. 흑당 밀크티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일찍이 차와 음료를 즐겨왔던 그리고 서구의 영향으로 디저트 문화도 함께 발전을 해왔던 대만이나 오랜 차 문화를 영위해왔던 중국, 이런 곳들이 어떤 음료 트렌드를 선도하고 거기서 모티베이션한 어떤 아이템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흐름은 아마 흑당 밀크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만이나 중국 쪽 흐름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커피씬에서 중국의 어떤 움직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또 빠르게 네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키워드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인상 깊게 그리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장면들인데요. 와, 이거 정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오래도록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좀 기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키워드는 장인을 위한 작업장은 있을까? 자동 포머로 라떼아트가 가능하다는 것도 역시 하나의 어떤 기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네, 안녕하세요. 시연 좀 보려고 왔어요. 장착을 하자마자 바로 커피가 추출됩니다. 버튼 안 누르셔도 됩니다. 장착을 하자마자 추출이 되기 시작하네요. 예. 네, 버튼 안 눌렀어요. 수동 기능도 있어요. 바꿔놓고 장착을 하면 내가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동 기능. 예. 장착을 하자마자 이제 추출이 된다는 게 정말 자동 머신으로 만든 우유 거품. 그 거품의 질감을 보면 이렇게 뒤에 속에 장거품들이 없어요. 시음해 볼 수 있나요? 네. 반자동도 할 수 있고 전자동도 쓸 수 있고. 뿌리가 반자동 머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추출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콸콸 나오질 않아. 전자동 머신 특유의 물처럼 나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 오, 네, 여러분, 표현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반사되는 거? 기계가 한 2, 3년 차는 이겼다. 기계가 이제 한 2, 3년 차는 이겼고,
4, 5년 차랑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라떼아트가 와. 나는 이 자동 스팀으로 라떼아트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시의적이라고 봐. 이건 마치 어떤 막 프라이드 같은 그런 거였거든. 좋은 스팀의 그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거였거든. 근데 그거를 기계한테 맡겨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흐름이 굉장히 분열적이야. 기계만 봐도 아주 옛날 것들이 다시 복각되는가 하면은 굉장히 현대적인 것들이 나오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클래식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모던한 흐름도 집중해야 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나는 보는 편이지. 아, 그리고 요거를 한번 봐야지. 핸드드립의 인터페이스를 복각한 거지.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네. 인간이 하는 것과 이제 기계가 하는 것이. 상반기에 그 나온 거는 아마 엘렉트라가 유일한 것 같아. 언더파 시스템은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뭐 양적으로는 그렇게 주목할 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의 추세로 의미가 있지. 아, 내부의 보일러가 독립식 보일러네요. 세 그룹 전부 다 스팀까지 따로, 안정적인 스팀을 위해서는 스팀만 따로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너무 센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쓰시는 거랑 별도로 다 예. 별도로 온오프도 가능하고요. 펌프도 두 개가 있네요. 모터가. 네, 로터리 펌프. 완전히 기계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그룹과 스팀이 전부 다 독립 보일러 방식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로 기계 세대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스팀도 볼 수가 오토 스팀, 이쪽은 오토 스팀이고요. 이쪽은 수동 스팀. 하나는 오토 아, 스팀이고 하나는 레버가 수동. 한쪽에만 네. 붙어 있네. 네, 하나는 수동 스팀. 그래서 사용하시면 그리고 요거는 버튼으로 조절을 하게 돼 있고, 오토 스팀은. 아까 봤던 구스넥 타입처럼 언더바 형식으로 이제 바리스타의 어떤 기능, 역량을 강조하는 거라면 요건 접근 방식이 좀 다르지. 이건 완전히 여기를 뚫어버려가지고 커피를 추출하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게. 한번 포터 분리해봐도 되나요? 네? 포터를 한번 분리해봐도 네네. 되나요? 네. 마음껏 하셔도 돼요. 혹시 이 바스켓도 네. 같이 정품으로 네. 같이 출시된 건가요? 네, 다 같이. 지금 세트로 다 나와요. 바스켓이 구멍이 굉장히 미세하고요. 훨씬 더 많이 뚫려 있어요. 네. 이것도 뉘앙스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요소겠네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잘 안 맞아. 네, 잘 봤습니다.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 완전히 자동화된 어떤 기계가 선보여지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바리스타, 그것도 기술자로서의 바리스타,
최고로 존중받는 그런 거의 뭐 연기자, 아티스트에 비견되는 바리스타의 퍼포먼스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언더바 시스템이라던가, 저도 재밌게 봤던 그 네모난 커피 머신, 가운데가 비어있는 네모난 커피 머신 보였죠? 넥서스 1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런 형태의 커피 머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자동화 머신, 자동화 시스템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AI라던가 딥러닝 시스템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게, 단순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흉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일을 대신하려면 인간의 일이라는 걸 추려내야 되겠죠. 이 추려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힌 거죠. 더 이상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간편한 건 없을 것 같아. 이것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 그럼 인간 그대로를 넣어버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인간처럼 학습해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전 이런 흐름이 커피계에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봤거든요. 아까 보셨던 프랑스제 유니크라던가 WMF, 그런 전자동 머신 같은 것들이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사실 그 정도까지의 혁신은 아니지만, 어떤 퍼스펙티브의 면에서, 관점의 면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느꼈냐 하면은, 이 버튼 하나로 그냥 자동 추출 방식, 자동으로 나오는 에스프레소,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 기계 자체가 인간 바리스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너의 설 자리는 없어. 네가 하는 거 그대로 내가 해줄게. 너 이제까지 전자동 머신 무시했지? 우리도 이제 반자동 머신 다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 그런 목소리가 좀 들렸어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표현한 건가요? 어쨌든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의 모습을 그대로 복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전자동 머신이라는 거죠. 제가 전자동 거품기를 보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그 부스를 지키시던 분도 재밌으셨나 봐요. 와, 그 전자동 스팀이 2, 3년 차는 이겼다. 2, 3년 차는 이겼다 했더니 그분도 재밌게 웃으셨는데, 이게 진짜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전자동 머신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눈앞에 왔어요. 현실에서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넥서스 1이나 그 엘렉트라의 그런 언더바 시스템 같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등장하면서, 바리스타라는 어떤 전문가, 어떤 기술자를 추켜 세우고 있죠. 한편으로는 넌 예술가야, 넌 이 바의 주인이야, 이런 얘기를 또 전달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언더바 시스템을 제안한 브랜드는, 지금 제가 현장에서 본 것들은 엘렉트라 뿐이지만 여러 브랜드가 있었어요. 최근에 신제품을 출시한 라마르조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페셜티 커피 테크 트렌드에서는 어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리네아가 그것을 후기 스페셜티 커피 흐름을 견인했다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라마르조코에서도 그런 머신이 나오고, 기타 뭐 크고 작은 기업에서 그런 언더바 시스템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엘렉트라에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완성도 높게, 그리고 쓸모 있게, 커피테크에 관심이 있는 바리스타라면 아주 귀가 솔깃할 정도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냈어요.
전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흐름, 굉장히 기만적이고 한편으로는 모순되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을 함께 보면서 무엇인가가 우리가 영위해왔던 카페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바리스타라는 인력의 역할 중에서 뭔가 중요한 부분이 이 모순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5번째 키워드로 소개해드릴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번엔 대망의 마지막 키워드죠.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서 이미 여러 동영상으로 아마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갔다 왔던 당일날 SNS에서는 거의 뭐 이 장면으로 도배가 됐다시피 해서, 야,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굉장히 역시 정말 탁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5번째 키워드입니다. 수행성의 해체. 바리스타는 어디로? 어머나,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의 어떤 혼종? 풀리지 않으니까요. 와. 야, 템핑하는 거 봤냐, 아까? 예. 미쳐 불겠네. 아, 저쪽에 작은 게 그라인더 옆에 있는 게 캠핑 머신인가 봐요. 로봇이 이렇게 하는 거. 야, 저기 뭐지? 원두 받고 나서 2번 치는 거 보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야. 귀엽죠? 그리고 예, 갈 때도 예. 되게 귀여워요. 옆에서 보면은 아, 그래요? 그래요? 긁어내고요. 네. 네, 지금 긁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툭툭 쳐요. 툭툭. 이제 바람이랑 네. 물이 나오는 게 아. 있어요.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 둘. 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하면서도 좀 무섭기도 해요. 이 짓을 해서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참, 어이구. 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정도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커피에서 먹고 살 수 있겠냐? 어디? 저거 딱 보면서 신기한 거 처음에 우와 신기하다 보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뭐 기계공학이라던가 로봇 테크놀로지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거 그렇게 뭐 대단한 기술 아닌데, 뭐 지금의 뭐 로봇 기술 수준으로는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문외한인 제 입장에서도 그게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다 이미 자동화로의 기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로봇이 재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기계공학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버튼을 눌러주고요, 뭐 간단히 뭐 포터를 집어서 옮기고요,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넣는 그런 과정만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눈앞에서 시연이 됐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1917년이었어요. 미국 예술사에서는 세계 예술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 미술가 협회가 주관한 전시회에서 한 중견 미술가의 작품이 전시 거부를 당한 사건이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뒤샹의 샘입니다. 뒤샹이라는 작가는 갤러리 한가운데에 변기를 갖다 놓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것은 근대 회화사에 아주 거대한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말레비치라는 작가의 검은 사각형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좀 황당하죠? 캔버스가 있고요, 사각형, 말 그대로 정말 검은 사각형인데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솔직한 작품이죠. 이 김을 그린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이 검은 사각형, 이걸 그린 게, 검은 사각형을 그려놓고 검은 사각형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이 작품, 정말 사람들이 놀랄만 하죠. 사실 이런 회화의 흐름은 사진의 등장으로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림에게 있어서 재현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도구적으로 그림이 의미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림은 현실을, 어떤 대상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예술성을 취할 수 있었죠. 그 수준에 따라서요. 그림이라는 것은 재현성이라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댄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구조, 이 강고하고 필연적인 구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입에서 인간은 엄청난 물건을 발명하기에 이르러요. 바로 카메라죠. 카메라가 등장한 이후로 회화가 가진 재현성이라는 것은 카메라의 몫으로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 당황하게 돼버리는 거죠. 나는 뭔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있어 왔는데, 나의 행위들,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왔던 찬란한 과거들, 그리고 나를 향한 찬사들,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를 재현한다는 그런 목적에 충실하면서 부수적으로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예술성이라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했었는데,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재현을 위한 행위로서의 예술성이라는 것이 뒤따라왔었는데, 이제는 예술성이 어떤 미학이 주고 그것을 위해서 재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방식이 어떤 회화의 근간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미술가들은 여기서 혼돈을 경험하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 혼돈과 고민의 결과가 바로
모더니즘 예술을 탄생시킨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추상화라고 하잖아요. 물감을 흙 뿌린 듯이 바르고 기괴하게 사물을 왜곡하고, 아니면 반혼수 상태에서 그림을 막 그린다거나, 자기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 회화 작품을 완성한다던가, 아니면 완벽하게 도식화된 어떤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로 회화의 존재의 의미와 예술성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탐구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에 대단원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말레비치의 검사경 혹은 뒤샹의 샘이에요. 회화는 그 시점에서 끝난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회화의 종말 선언. 회화라는 긴 서사의 마지막 방점. 그것이 바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었던 거죠. 저는 이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커피계에 있어서 어떤 카메라 같은, 회화에서의 카메라 같은 역할을 커피에서는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거창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럼 카메라가 드러내고 그 이후에 많은 미술 작품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날 것 그대로, 카메라의 등장 이후로 날 것 그대로 드러나 버린 어떤 것, 이게 뭐냐면 바로 회화성이라는 거예요. 예술 작품의 회화 그 자체로서의 성질, 예술이 예술 그 자체가 되는 성질, 바로 회화성. 그럼 이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등장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충격,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뭘까요? 바리스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에리카 피셔 리히테라는 좀 긴 이름의 미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논문 중에서 수행성의 미학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무엇을 지시하는가, 그것을 풀어낸 논문인데요. 이 수행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꺼운 500페이지에 가까운 400페이지가 넘는 논문으로 아주 치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명저로 평가를 받는데, 이거를 제가 편의상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아주 짧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수행성이라는 게 뭐냐? 수행성이라는 건 이전에도 쓰였어요. 그런 개념은. 어디서 쓰였냐면 사회학이라던가 어떤 정치학 이런 데서 이제 젠더, 성역할 이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쓰인 어떤 개념이었거든요. 그걸 에리카 피셔가 미학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을 한 겁니다.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이 사람이 연극하고 공연을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공연평론, 연극평론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행위예술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행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심에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행위예술 그러면 좀 난해하잖아요. 왜 쟤는 저런 행동을 할까? 어디가 아픈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 수행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은 조금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행성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수행성이라는 것은 사실을 생산하는 행위, 혹은 행위 그 자체가 어떤 사실이 되는 것. 말이 좀 난해한가요? 그러면은 그 본문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들어볼게요. 대항해 시대였어요.
출항을 앞둔 뱃머리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샴페인 병을 탁 내리쳐서 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를 지금부터 퀸 엘리자베스 호로 명하노라 라고요. 그럼 그 순간 그 배는 퀸 엘리자베스 호가 된 거죠. 뱃머리에 술병을 깨는 이 행위로 인해서 그 배는 퀸 엘리자베스 호라는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깨는 행위에는 그냥 병이 깨진 게 아니라 어떤 수행성이 담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깊이 들어간 뭐 치밀한 개념을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말레비치의 검사경이 그리고 뒷시장의 셈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회화성이라는 것을 강제로 꺼내서 대중 앞에 보이게 했다면 로봇 바리스타 빌리는 바리스타에게서 어떤 역할을 발견하게 했을까요? 저는 바로 수행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버튼을 하나 눌러서 커피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저만 해도요, 핸드들이 물줄기를 가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쉐이커를 멋지게 흔들려고 거울을 보고 연습한 적이 있고요, 에스프레소를 빠르게 축출을 하는 것을 많이 연습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빠르기만 하기 위해서 연습한 건 아니었습니다. 좀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즐거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행위 자체에 묻어있는 미학, 그것이 바로 수행성에서 발현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수행성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직업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바리스타라는 그런 직업에. 로봇 바리스타 빌리는 그것을 뒤집으면서 그것을 역설하면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바리스타 빌리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은 처음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굉장히 귀여워요. 얘가 뭐 사람처럼 막 포터를 톡톡 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이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보여준 건 이거예요. 유머, 그리고 어떤 희화라는 거죠. 바리스타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의 그런 행위를 재현했는데 그 재현에 어떤 미학이 들어있느냐? 골개미가 들어있다. 골개미 그러는 건 이제 뭐 풍자적이고 희화적이고 그런 거예요. 로봇가 막 이렇게 뭐 하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가짜나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 희화된 어떤 미감으로써 수행성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런데 수행성이 기본적으로 묻어들어 있는 어떤 감흥이라고 할까요? 미감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은 숭고미에 해당이 돼요.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사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카톨릭 신자이신 분들은 미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수행성으로 가득 찬 어떤 의례거든요. 굉장히 경건하죠. 그런 것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뱃머리를 딱 칠 때 누구도 그걸 조롱하거나 희화할 수 없죠. 막 한성 올리고 우와 하고, 와 이것은 퀸 엘리자베스 호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은덕으로 이 배는 정말 안전하고 우리를 지구 끝까지 데려다 줄 거야. 와, 이런 숭고하고 격정적인 어떤 열기가 있어야 그 수행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바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미감이 수행성의 미학이라면, 바는 어떤 경건하고 숭고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겠죠. 근데 이 숭고미를 해체하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골개미예요. 그게 골개미예요. 거기서 누가 저 사람 되게 웃기다, 저거는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 의뢰는 아무런 의미를 생산하지 못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숭고미를 해체시키고 인간을 각성하게 하는 거는 골개미로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로봇 바리스타 빌리가 바에서 일어나는 어떤 숭고한 의뢰의 행위를 각성시킨 거죠. 재현하고 해체시킨 거예요. 아마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디지털 계측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로봇 바리스타 빌리까지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은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빌리의 등장.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다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또 2주에 걸쳐서 아주 길게 준비해 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도 좀 볼만한 영상이었나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전해드렸다면 더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커피 엑스포를 관람하던 그 시점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WBC라고 하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세계 본선 무대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전주현 바리스타가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그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바리스타들의 수준이, 기량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제일처럼 뿌듯했어요. 마치 한일전 축구에서 이긴 것처럼. 전주현 바리스타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커피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커피 씬에서도 문화의 최전선에 서 계시는, 그리고 현장에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바에서 일을 하는 바리스타뿐만이 아니라 그 바리스타의 커피를 마시는 바로 여러분들, 손님들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굉장히 자부심이 막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게 그리고 또 더 알차게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